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68살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혼자 살고 있지만 사실 예전엔 강력반 형사로 일했었습니다. 서울청에서 30년을 근무했으니 세상사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살아왔죠. 그런 제가 요즘은 아침마다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딸 정민서는 저 혼자서 키운 아이입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저는 현장에서 범인 잡고 서류 정리하느라 집엔 늘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민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고 언제나 저한테 웃으며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몇 해 전 민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멀끔하고 예의도 바르더군요. 저런 남자면 내 딸 잘 지켜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제 판단이 어쩌면 너무 안이했던 건 아닐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부터 딸의 전화가 줄어들고 목소리가 자꾸 떨리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찰 생활 오래 하다 보니 그런 건 귀신같이 알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다는 것,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 그걸 확인하게 된 날, 제 안의 형사 본능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청 강력반. 그곳이 제 30년 인생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사건 현장을 누비고 피의자와 마주하며 수없이 많은 날을 보냈죠. 사건 기록을 넘기고 피 묻은 증거물을 들고 신문실에 앉아있던 그 시절엔 엄마라는 단어조차 입에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엄마가 된 건 30 중반이 넘어서였어요. 남편은 민서가 5살일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말 그대로 제가 형사이면서 동시에 엄마였죠. 딸 민서는 조용하고 사근사근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작은 손으로 이불을 덮어주며 엄마, 오늘도 무서운 사람 잡고 왔어 하고 묻던 아이였죠. 그 말 한마디에 몸은 천근만근이어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 없이 컸지만 민서는 항상 밝았습니다. 학교에서 칭찬받는 일이 많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속 한 번 썩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제게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서가 교대에 붙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던 민서에게 꼭 맞는 직업이었으니까요. 첫 발령받은 날, 단정하게 교복 같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딸을 보며 아, 저 아이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어느덧 딸이 30이 넘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마음은 기쁨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사위 될 남자 윤재석. 처음 만났을 땐 아주 점잖고 겸손했습니다. 인사도 바르고 말도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딸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에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결혼식 날 저는 일부러 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강한 엄마로 보이기보다 평범한 어머니로 딸의 시작을 축복하고 싶었거든요. 민서도 그날 너무 예뻤습니다. 작은 키에 순백 드레스를 입고 저를 꼭 안아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 후 초반엔 자주 연락도 오고 주말마다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민서의 연락이 줄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좀 바빠서 다음 주에 전화할게. 재석이 회사 일이 많아. 우리 이번 주는 쉬자. 그런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둘이 신혼이니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통화 중 들린 작은 소리 하나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자꾸 낮아졌고 웃음소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짧게 끊기기 일쑤였고 집에 오겠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 아이의 오른쪽 뺨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형사 시절처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학대의 흔적이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이 아이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다시 형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서가 처음으로 이상한 소리를 한 건 결혼 8개월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재석이 안 좋아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가 전화하는 걸.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땐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이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며칠 뒤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오늘은 통화 오래 못해. 재석이 눈치 보여. 전직 형사였던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가정폭력은 처음엔 이렇게 시작됩니다. 통제를 핑계로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결국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자주 연락해 봤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낮에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답장은 점점 짧아지고 그 안의 숨소리마저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피곤해. 다음에 보자.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여겼지만 만날 때마다 얼굴빛이 누렇게 변해가고 한 번은 소매를 걷다가 팔에 시커먼 자국이 스친 걸 봤습니다. 그건 뭐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 별거 아냐. 웃으며 넘기는 그 말. 하지만 전 그 웃음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 이혼하면 사회적으로 손해 많이 볼까? 그 말 한마디가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찰 시절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그랬습니다. 폭력을 당하고도 끝까지 말을 못하는 그 마음,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탓하니까요. 다음 주 딸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제 눈에 띈 건 그녀의 손목에 난 작은 상처였습니다. 민서야, 이건 또 뭐야? 그건 칼을 잡다가 그랬어. 말끝이 흐려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핸드백에서 병원 진료, 영수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경추 염좌, 복부 타박,
경미한 피부 열사.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된 흔적. 그걸 확인한 순간 제 뒷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민선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우연히 들어서는 이웃을 따라 들어갔죠. 문 앞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제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입을 놀려? 너 같은 게 내 체면을 깎아. 남자의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 그 뒤를 이은 건 둔탁한 소리와 짧은 비명. 아, 그만, 제발. 그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집에 돌아와 저는 옛 동료 김형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구야, 나 하나 부탁 좀 하자. 녹음기 하나랑 소형 CCTV 최신으로. 김형구는 말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도 제가 형사였을 때에 그 촉이 살아났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넣었고 딸의 허락을 받아 거실 방향으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위의 민낯이 그대로 녹음과 영상에 담겼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시집을 왔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너 하나 믿고 산다고 생각해. 집에서 조용히 살기나 해. 이중적인 모습. 밖에서는 젠틀한 사위, 집 안에선 폭력적인 남편. 그 영상 속 민서는 겁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 묵혀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됐어. 이 자식 내가 직접 끝을 보겠다. 그날 밤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지켜줄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엄마 뒤에 있어. 알았지?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민서를 데리고 시댁 식사를 찾아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 저녁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민서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밥은 잘 챙겨 먹는 거니? 그 말이 친절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억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옆에서 사위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낯설고 차가운지 저는 저도 모르게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그 얼굴로 말하는 거냐?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가 요즘 며느리로서 부족한 게 많아. 집안일도 손이 느리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말이야. 어머니, 그런 말. 민서가 작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어른 말에 토 다는 거 아니야.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수저질만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민서의 존재는 침묵이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시댁에선 항상 조용히 있어야 돼. 내가 말하면 다 내 탓이 돼.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형사 시절 피해 여성들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말하면 더 심해질까봐. 그날 밤 저는 민서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면 안 돼. 엄마가 이제부터는 내 대신 말할 거야. 민서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는지 제 손끝이 다 저릴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민서는 다시 친정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더 창백했고 팔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또 그 말. 또 그 핑계. 그날 저는 민서가 샤워하는 사이 몰래 붕대를 풀어봤습니다. 그 아래엔 파랗게 멍든 자국, 그리고 긁힌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민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딸을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그날, 저는 민서 몰래 그 서류를 복사해 옛 동료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입건 충분히 가능해. 그런데 피해자가 입을 안 열면 수사는 느려져.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서가 과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며칠 뒤 민서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무서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봐. 내가 교사인데 이혼하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봐.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인가? 아니면 형사인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도 주저해선 안 된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민서를 데리러 친정에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주친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민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원해서 온 거잖아요. 부부간 문제에 너무 개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부간 문제. 그렇게 말하고 이 아이 멍든 팔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 순간 사위의 얼굴에서 표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 거야. 너 같은 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낱낱이 파헤칠 거다. 사위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경찰이셨다죠. 그럼 더 아시겠네요. 허위 고소는 처벌 대상이라는 거.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를 모았단다. 이 자식아. 그 순간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걸. 사위 윤재석은 그날 이후로 몇 주간 민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서는 겨우 숨을 돌리며 조용한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저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에서 간만에 편안함이 비쳤죠. 엄마, 이제 좀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여전히 조용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형사 시절부터 배운 게 있었습니다. 폭력은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된다는 것. 겉으로 잠잠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민서가 조금씩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 방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혼은 꼭 해야 할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은 연락도 안 오고 시어머니도 조용하시고 혹시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다시 잘 해보면 안 될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시 잘하려고 애쓸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해자야. 너는 이제 괜찮다고 느낄 권리가 있어. 그 말에 민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서가 그동안 모은 병원 기록과 녹음 자료들을 정리해 김형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로 고소 진행하면 정식 입건될 거다. 그는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그 사위 어딘가에서 봤던 인물이야. 이름도 나 짓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서.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윤재석. 겉보기엔 외국계 회사 과장이지만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며칠 뒤 민서가 저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시댁 다녀왔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뭐?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르셨어. 잠깐 얼굴만 보자고 했어. 무슨 일 있었어?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이상해.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그러셨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우리 아들 일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그 말에 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민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거실에 있던 액자 봤거든. 그 안에 뭔가 수상한 서류가 들어 있었어. 도장 찍힌 무슨 위임장 같은 거.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가정폭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 그 사람들 뭔가 더 큰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형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기억났어. 그 사위, 윤재석. 예전에 부동산 사기 공범 수사할 때 이름이 나왔던 놈이야. 당시엔 증거 불충분으로 빠졌지만 뒷배가 좀 센 놈이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걔네 시댁 꽤 복잡한 데랑 엮여 있을 가능성 있어. 너도 조심해라, 영수가. 민서의 고통을 만든 게 단순한 가부장적 남편이 아니라면, 딸을 다시 데려가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야. 민서를 위한 싸움이 이제 더 크고 더 깊은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 형사였던 나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여자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며칠 뒤 민서의 핸드폰에 사위 윤재석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번 주말 호텔 카페에서 보자. 뜻밖의 메시지에 민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 내가 근처에서 대기할게. 주말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 카페였습니다. 민서는 차분한 옷차림으로 나갔고 저는 맞은편 테이블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재석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요즘 나도 많이 반성했어. 다시 시작해보자. 그 말에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그 순간 재석은 눈빛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걸로는 어때?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민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조건은 간단해. 우리 쪽에 법적 책임 묻지 말고 위자료 없이 조용히 헤어지자.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재산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결혼 전 저와 함께 마련한 2억 원짜리 분양권을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했던 그 아파트 서류였습니다. 뭐야, 이게?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포기만 하면 서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인간이냐? 재석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 입 다물어. 지금 이게 내 진짜 목적이었지. 처음부터 내 딸한테 접근한 것도 재산 때문이었고. 그는 웃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집 공동명의라서 이혼하면 반은 제 겁니다. 법적으로도요. 그걸 알면서 일부러 맞벌이 시킨 거냐? 내 딸을 그 집 명의에 끼워놓고 값만 오를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때 민서가 얼굴을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그 집 재석이가 하자고 했어. 우리도 재산 모아야 한다면서 엄마한테 말 안 하고도 되니까 괜찮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그때 동의했을지 너무도 짐작이 되었습니다. 재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합시다.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좋아. 조용히 아주 시끄럽게 해주지. 넌 지금부터 단 한 발자국도 그냥 못 나간다. 그날 밤 저는 김형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구야, 부동산 자료까지 다시 확인해봐. 그놈이 예전에 했던 투자 명단이랑 지금 아파트 거래 내역 전부.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이번엔 나도 끝까지 가볼게. 며칠 뒤 충격적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윤재석은 이미 3건의 부동산 공동명의 계약에서 전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재산을 넘긴 뒤 위자료, 포기 조건으로 이혼을 했던 전적이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위장 결혼형 재산 사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딸을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극이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근데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 엄마랑 같이 싸울래.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재석 그리고 그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 전원에 대한 사기죄, 재산 횡령 기도, 상습 폭행 혐의로 정식 수사 요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가진 뒷배경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이제부터는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권력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렇기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엄마의 몫이 아니라 전직 형사 박영숙의 몫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민서에게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우리 아들 잡아넣겠다고? 민서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조용히 살자. 너희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줄 테니 그만 덮자. 그 말에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거. 딸이 입은 상처와 공포가 그들에겐 그냥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거래였던 겁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석 측이 허위 고소라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쪽이 먼저 공격했군요. 김영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증거가 있어. 절대 밀리지 마. 그날 밤 민서의 방 안에서 우리는 함께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음성 녹음, 영상 캡처, 문자 내역, 그리고 부동산 서류까지. 민서는 손끝이 떨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안 도망칠게.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윤재석과 그의 부모도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대면 조사에서 윤재석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증거를 조작한 거죠. 그 말에 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불안정하다고요? 당신이 내 팔 비틀고 벽에 밀치고 그날 밤 했던 말 다 녹음돼 있어요. 당신이 누굴 속이려 드는 건지 정말 몰라요? 윤재석은 처음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녹음. 그 순간 김영구가 조용히 증거 폴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원한다면 언론에도 넘길 수 있습니다. 윤재석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딴 것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그 말에 민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딴 것이요. 그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 눈엔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참고 사는 여자.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들 틀렸어요. 그 순간 조사실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앉았고 윤재석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 앞에서 민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조금은 나아졌나 봐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재석은 정식으로 상습 폭행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 진술과 증거 확보 덕분에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김영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윤재석 쪽에서 변호사 선임했는데 그쪽 꽤 거물급이야. 예전에 부동산 로비 사건 맡았던 그쪽이야. 그 말을 듣자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닌 권력과의 전면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 경찰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내가 수사권은 없지만 이 자료 하나 넘기고 싶어요. 윤재석 부동산 명예 이전 전력 관련 파일이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중앙청에 직접 제보해. 요즘 저런 놈들 털어야 한다고 위에서도 말 나왔어. 민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는 더 많은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싸움이 되리란 걸.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검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석, 과거 동일 수법 2건 추가 확인됐습니다. 중앙지검에서 병합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기자회견 할래.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민서는 공익 변호사와 함께 작은 언론사 기자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시댁은 그 사람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을 가장해 제 이름으로 재산을 옮기고 저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날 기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전직 형사 엄마와 함께 폭력을 이겨낸 딸 이라는 제목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는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끝까지 말할 수 있었어. 며칠 뒤 윤재석의 영장이 정식 발부됐고 그는 사기 및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공모 정황 및 진술 회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민서 명의로 묶여있던 아파트. 그 재산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법원에 민서의 소송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전직 형사의 촉과 정리 능력을 총동원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가 잃어버린 것들 하나씩 되찾자.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나도 엄마처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했던 엄마 박영숙도 그날만큼은 딸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단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빼앗긴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걸. 윤재석이 구속된 후 민서와 저는 법률 상담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감정이 아닌 법과 서류로 진행되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명의는 부부 공동이었지만 실제 분양금은 내가 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 저는 이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서, 이체 내역, 대출 명세서. 심지어는 그 당시 민서의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던 가격이라는 점까지 계산한 보고서. 넌 걱정 마. 이번엔 내가 형사가 아닌 엄마 박영숙으로서 끝까지 간다. 그 말에 민서의 눈이 젖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윤재석 측은 합의하에 명예 등록이라며 책임을 부정했고 그의 부모도 우리는 아들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거짓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영구는 과거 윤재석이 사용했던 계약서 양식과 비교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가 동일 수법으로 접근했던 다른 여성들과의
패턴도 진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윤재석이 결혼 전 사용했던 위장법인 계좌에서 다른 여성 명의 부동산 계약금 일부가 흘러나간 내역. 그 내역에 정민서라는 이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내 이름 이미 재산 분할 구조에 끼워 놓고 있었다는 거야. 너는 그 사람한테 단순한 도구였던 거야. 그 말에 민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니야. 이 증거는 곧바로 검찰로 이첩됐고 윤재석은 기존 사기 혐의의 계획적 접근 및 경제적 착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반영해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및 자금 출처가 박영숙으로 밝혀졌고 민서 명의로의 회복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되찾았어. 민서는 아파트 등기 서류를 들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서와 함께 빈집을 찾았습니다. 한때 그 아이가 울며 밥을 지었던 곳. 이젠 두려움 대신 회복이 시작될 공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집이야. 그 순간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복수의 실체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윤재석은 감옥 안에 있어. 자신이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다음은 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윤재석의 재판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혼부부 공동재산 사기극, 전직 형사 엄마의 반격 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온라인에 도배됐고 시민단체와 언론까지 개입하며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정에 선 윤재석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앉은 부모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최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시아버지 윤태성은 신문 내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혼인 제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재산을 편취하려 한 혐의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런 행위는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은 중대한 사회적 위협입니다. 형량 선고의 순간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윤재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부모인 최명희, 윤태성에게는 공동정범으로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에 윤재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는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서, 너까지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우린 부부였잖아. 그 소리에 민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게 내가 말한 부부였구나. 나는 이제 다시는 그런 관계에 나를 묶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윤재석은 결국 구속된 채 끌려나갔고 그 부모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삶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소유물처럼 생각했지만
이제 저는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온라인에는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엄마와 딸이라면 어떤 폭력도 이길 수 있어요. 며칠 뒤 민서는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거실 한켠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엄마와 나란히 선 사진이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든 두 사람의 얼굴.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민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됐단다. 그 집에선 비로소 웃음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재석이 교도소로 이송된 날.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커피포트를 올리며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마음이 좀 가볍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커피 내리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너도 숨 쉬어야지. 민서는 새로 정리한 아파트 거실에서 화분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화분은 예전 결혼할 때 사위가 가져다 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분엔 이제 민서가 직접 심은 작은 라벤더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 버릴까 하다가 그냥 내가 다시 채워보려고요. 민서의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 살아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자신의 일기를 조용히 제게 읽어줬습니다. 나는 두려웠고 무너졌고 버려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마다 내 옆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강한 울타리가 되어줬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글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민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사로서, 엄마로서, 여자로서. 마침내 저도 한 사람으로서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스스로를 되찾았다는 사실이 저를 숨 쉬게 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민서와 함께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책 정리, 독거 어르신 돌봄, 학습 지도. 민서는 이제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서 씨 표정이 참 좋아졌어요. 예전엔 참 어두웠는데 지금은 환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다가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나중에 책 한 권 써볼까요? 우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해.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좋지. 엄마가 제목 하나 생각해놨어. 뭔데요? 나는 다시 엄마가 되기로 했다. 그때 널 위해, 또 나를 위해. 민서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무언가를 회복했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식탁 위의 웃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침묵 속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아픔을 듣고 당신을 위해 싸우고 당신 곁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리고 민서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